3월 19일 날 미국보다 하루 앞서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일본은 지금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미일 금리 차가 4%대에서 3%대,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0.5%의 기준금리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는. 네, 앞으로 이제 3월 달에 이제 미국과 일본이 둘 다 금리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은 계속 금리를 내리고 있었고, 일본은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 미국은 내리고 일본은 올리는 상황 속에서 좀 특이한 모습이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은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가 3%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수준 한 4.5%랑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실질 금리가 1.5% 정도로 보여져요.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기준금리는 0.5%인데 지금 소비자 물가가 4%예요. 오히려 미국보다 물가가 1%나 높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0.5%인데 물가는 4%니까 어떤 현상이 돼요?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3.5%를 기록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마이너스 폭이 점점 커지면은 실질 금리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가파르게 치솟아 버리는 상황이 돼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0.5%에서 1%로 올리면 얼마나 시장 충격이 크겠어요. 그래서 아마 0.25%라든지 이렇게 선제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한 차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일본에서.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자면은, 연준은 이제 타겟하고 있는 그 물가가 PCE를 기준으로 보는데, PCE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2.6%이고 지금 타겟치가 2%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타겟치 2%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급하게 인하하려는 생각이 사실 여기에서는 들지는 않겠죠. 뭐 이제 고용이나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예, 그리고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일본은 언더라잉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기조 물가를 이제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기조 물가 기준으로 2%를 타겟 물가로 잡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나왔던 기사를 보면은 여전히 우리의 물가 수준이 2%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치인 2%를 넘어서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게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금리 인상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 물가가, 기조 물가가 발표됐는데 2%를 훨씬 넘어서 2.15%로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미 타겟 물가를 돌파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사실 물가가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기조 물가 자체도 이미 이 BOJ가 타겟하는 물가 수준보다 더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일본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3월 달에.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면, 그럼 미국은 여전히 타겟 물가 2%보다 높게 그 물가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동결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그 미국의 소비 심리가 엄청나게 크게 꺾였어요. 그래서 12월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1월, 2월 계속 연타로 가파르게 소비 심리가 꺾이는 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미국의 소비 심리랑 그리고 연준이 보는 PC의 그 트렌드 변화를 매칭해서 보면은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가 꺾일 때는 이 PC도 꺾이고, 그리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은 PC도 살아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연준이 타겟하는 퍼센테이지보다 높으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1월과 2월 연타로 소비 심리가 크게 꺾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도 꺾여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트렌드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냐. 왜냐면 이러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로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걸로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보는 게 그 과거 당시에 여전히 이렇게 물가 수준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최근에 몇 차례 계속 금리 인하를 했었던 이유는 실업률이 가파르게 올라갔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이때. 근데 가장 최근에 보면은 실업률이 다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동결을 했잖아요, 인하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실업률이 4.1에서 4.0%로 오히려 줄어가지고, 야, 고용이 더 건강해지는 거 아니냐, 우리 경제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고금리 장기화다 그러면서 증시가 많이 밀리고 이런 모습도 나왔는데, 그게 좀 이런 배경이 있었어요. 2024년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미국 안에서의
고용 가능한 인원 수가 1억 6,850만 명이었어요. 근데 이게 11월이랑도 비슷했고, 그리고 2024년도 1월이랑도 사실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1월 달에 갑자기 노동 가능한 인력이 갑자기 150만 명 가까이가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국 전체의 공무원들이나 그 군인들이나 이런 인원들을 제외한, 그리고 이제 16세 이상 그런 인구들을 보니까 2억 6,900만 명에서 갑자기 2억 7,300만 명으로 인구가 한 300만 명이 증가를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갑자기 왜 인구가 한 달 만에 300만 명이 증가를 했고, 갑자기 노동 가능한 인구가 왜 갑자기 150만 명이나 증가를 했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거는 갑자기 출산이 수백만 명이 한 방에 팍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이민자밖에 없다. 갑자기 이런 움직임 나올 수 있는 건. 그래서 이제 이민자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2024년도 12월 달 대비 2024년도 1월 달에 이민자의 인구수가 160만 명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민자 인구 중에서 어린아이나 이제 고령의 인구 빼고 노동 가능한 인구가 120만 명이 증가를 한 거죠. 이 중에서 대부분이 또 취업이 돼가지고 취업자 수도 갑자기 105만 명이 증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인들은 사실 취업자가 8천 명밖에 안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1월 달에 실업률이 4.1에서 4.0%로 줄어든 거는 갑작스러운 이민자 수의 증가, 그러니까 노동 가능한 인구수가 갑자기 증가를 한 영향, 분모가 늘어난 거고, 기존 저번 달이랑 실업자 수는 똑같은데 갑자기 그 노동 가능한 인구의 수가 분모가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기존 대비 퍼센테이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4.1에서 4.0%로. 예, 여기 이제 2024년도 12월 달에 실업률이 4.1%였고 2025년도 1월 달에 보면 4.0%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이 0.1% 감소했는데 이게 실업자의 수거든요. 실업자의 수가 2024년도 12월에 688만 명이었고 2025년도 1월 달에 685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업자 수, 분자는 똑같은데 갑자기 분모, 노동 가능한 인구가 갑자기 150만 명씩 유입되면서 분모가 여기에서 갑자기 요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 분모가 커지니까 실업률이 4.1에서 갑자기 4.0으로 줄어든 것처럼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트럼프가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대규모로 이민자들 다 추방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 2023년도 초에 그 이주자들한테 최대 2년간 미국이 임시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뭐 이제 대선 앞두고 투표권을 얻으려고 이민자들에게 이제 그런 정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140만 명 이상이 되는 이주자가 갑자기 임시로 합법적인 체류자가 돼버린 거예요.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 체류자가 돼버리면서 갑자기 150만 명이 확 추가가 된 거죠. 점진적으로 이제 2년이라는 기간이 만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 150만 명을 다시 트럼프가 임시적으로 합법 체류자가 된 이 사람들을 다 추방시키겠다. 예, 더 이상 연장 안 해주겠다. 예,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 사람들이 1월 달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다시 이분들을 내보내면은 다시 아까 분모 늘어났던 게 다시 줄어들면서 다시 그러면 실업률이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다시 되돌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다시 실업률이 올라갈 수가 있고,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의 물가 수준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좀 정리해서 보자면 이거예요. 24년도 11월에 노동 가능 인구가 1억 6,800만 명, 거의 비슷한 수준. 그리고 2024년도 12월에 한 달 뒤에 1억 6,850만 명, 노동 가능한 인구 비슷하죠. 근데 2025년도에 1월 달에 갑자기 한 달 만에 이게 한 150만 명이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근데 2025년도 2월 달에 뭐 2월 달에 한 방에 다 추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트럼프가 말한 대로 150만 명의 그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은 150만 명을 다 내보낸다고 하면은 노동 가능한 인구가 갑자기 1억 7천만 명에서 1억 6,920만 명으로 확 줄어버리는 거죠. 150만 명이. 그래서 노동 가능 인구 분모가 갑자기 확 줄어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머스크가 공무원을 이렇게 뭐 10만 명 가까이 해고를 했다. 만약에 해고를 한다. 그리고 2024년도 12월이나 2025년도 1월 달에 최대 소비 시즌, 연말 연초 소비 시즌이니까 그때 증가한 리테일 대규모 채용이 2월 달부터 대규모 감소로 나온다면, 왜냐하면 소비 심리가 크게 꺾였기 때문에 인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 10만 명의 실업자가 추가가 됐다. 2월 달에. 그러면은 실업자 수가 684만 명에서 694만 명으로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노동 가능 인구분의 실업자 수를 했을 때, 바이든이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주고 나서는 실업자 그 분모, 노동 가능한 인구가 갑자기 확 늘어나면서 분모가 커지니까
실업자 수는 똑같은데 분모가 커지니까 갑자기 실업률이 작아진 것, 줄어든 것처럼, 그래서 고용시장이 더 강해진 것처럼 착시 효과를 만들었다면 2월 달에 만약에 트럼프가 대규모 이민자를 추방해서 분모를 줄이고 그 머스크가 해고한 공무원이나 아니면 소비 시즌이 끝나서 리테일 부분에서 대규모 해고가 나왔을 때 실업자 수가 10만 명만 추가되더라도 다시 실업률이 12월과 똑같이 4.1%로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연준의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다시 올랐기 때문에 물가 수준이 만약에 높게 유지되더라도 여전히 2.67% 뭐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근데 지금 미국의 소비 심리를 봤을 때 아마 PC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해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중요하게 지금 당장 기다리고 봐야 될 데이터가 3월 7일에 발표되는 미국 실업률 데이터고,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3월 20일 날 결정을 하고 하는데, 만약에 연준이 이때 만약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한다. 그리고 일본이 만약에 3월 19일 날 미국보다 하루 앞서서 금리 결정을 하는데, 일본은 지금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미일 금리 차가 4%대에서 뭐 3%대, 그리고 그거보다 더 좁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의 경우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0.5%의 기준금리를 넘어서는 상황이 되는, 30년 동안 발생되지 않았던 움직임이 처음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수천조 원에 달하는 해외 대출, 엔화 대출이 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왜냐면 엔화 강세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나간다면, 만약에 그러면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는 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달러의 상대적인 약세, 엔화의 상대적인 강세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 나가 있는 대출, 엔화 기준 대출이 많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엔화의 강세가 더 두드러지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움직임이 나올까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항상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7, 8년도 때 미일 금리차가 4%가 되는 순간부터 엔화가 점점 강세가 됐어요. 달러 대비. 물론 한 방에 엄청나게 막 확 강세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기간을 두고 한두 달씩 계속 엔화가 강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기간 동안 한 4달 정도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미일 금리 차가 좁혀지는 이 구간 동안 S&P가 계속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S&P가 이때 10% 이상, 거의 15% 가까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지금 미국 안에서도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라는 거는 소비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꺾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성장세가 꺾여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PER 형성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조정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4% 미일 금리 차가 4%대 2007, 8년도 당시에 엔화 강세가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도 보면은 한 1월 24일부터 미일 금리 차가 4%였는데 이때 달러당 156엔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엔화가 계속 강세가 되면서 지금 달러당 149엔까지 엔화 강세가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증시도 지금 최근 들어서 뭐 큰 폭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조정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걸로 봐서 비슷한 트렌드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나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것은, 일본의 경우에는 0.5%를 넘어서는 금리를 30년 동안 가져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0.5%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 지금 이제 소비자 물가 수준이나 기존 물가 수준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일본이 갑자기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만 보더라도 엔화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우려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잘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28일에 도쿄 CPI가 발표가 되는데, 2월 도쿄 CPI를 보면은 2월 달에 일본의 소비자 물가를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28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 보면은 대충 어느 정도 일본이 3월 달에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할 것 같다라는 거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일본이 어떤 결정을 할지 3월 19일에 그때가 이제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결정과 관련돼서 미국은 3월 20일, 일본보다 하루 뒤에 하는데, 이때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제 3월 7일에 발표되는 미국 실업률 데이터에 대한 체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그 미국의 실업률 데이터가 발표됐을 때라든지 일본의 도쿄 물가나 이런 게 발표됐을 때 제 의견을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면, 바로바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아세안 패스의 멤버십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멤버십과 관련돼서 이렇게 만족하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멤버십을 유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컨텐츠를 마칠 수 있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